안녕하세요. 저는 72의 정영자입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엄마, 이번엔 제가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두바이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설레던 제가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제 친아들 손에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몰래 건넨 쪽지 한 장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손님 가족분이 당신을 사막 한가운데 버릴 계획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쪽지를 처음 봤을 땐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유언장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5년 전 가남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집까지 팔았지만 남편을 지킬 순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빚과 어린 두 남매뿐이었죠. 낮에는 반찬 가게를, 밤에는 재봉일을 하며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 딸 지은이가 큰 힘이 됐어요. 남편이 눈을 감던 날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16살짜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그보다 더 따뜻한 말이 있을까요? 반면 아들 태준이는 달랐어요. 대학 들어가선 집에도 잘 안 들렀고 졸업하고 결혼하더니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가정 챙겨야 해요. 엄마는 누나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서운했지만 아들이 자기 인생 사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유언장을 쓰기로 마음먹은 건 작년 봄이었어요. 과로로 쓰러진 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집에 돌아와 통장을 정리해 봤어요. 남편이 남긴 통장, 제가 모은 적금,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작은 땅. 다 합치면 3억 정도 됐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모은 돈이었죠. 유언장을 쓰면서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딸에게로 향했어요. 유산의 90%는 지은이에게, 10%는 태준이에게. 종이에 그렇게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가정도 있고 잘 사니까. 지은이는 아직 혼자잖아. 그게 제 기준의 공평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옷장 두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 여권, 도장이랑 함께 넣어뒀어요. 귀한 물건은 늘 한자리에 두는 게 제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집에 왔었어요. 응? 아니 왜? 아니, 오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유언장 쓴 거 아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며칠 전에 엄마 집에 들렀었나 봐요. 그때 옛날 앨범을 찾다가 유언장을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유산을 그렇게 나눈 거냐고. 지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목소리가 진짜 이상했어요. 엄마, 내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오빠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양보할게요. 엄마 재산은 오빠한테 다 주세요. 아니야, 지은아. 그건 엄마가 생각해서 쓴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그래도 오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준이가 유언장을 봤다고요?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서랍을 뒤져서. 며칠 동안 태준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제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유원장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엄마,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효도 여행? 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모셔드리고 싶어요. 두바이로요. 두바이? 거기 어디야? 중동에 있는 나라예요. 사막도 구경하고 높은 빌딩도 보고요. 되게 멋있대요. 솔직히 두바이가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유원장 때문에 서운해했던 마음을 풀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가볼게. 진짜요? 며느리도 엄마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요? 평소에 저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건가?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건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며칠 후 태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밝은 얼굴이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너무 지치셨죠? 이번 여행 다녀오시면 기분 전환 되실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가려면 여권이 필요한데요? 혹시 어디 있으세요? 응, 옷장 두 번째 서랍 안쪽에 있어. 태준이가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뒤적였어요. 잠시 후 여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이거 예약할 때 번호가 필요하대요. 그래, 가져가. 그때 태준이 손에 여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도장도 함께 쥐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행 준비하는 아들의 모습이 기특하게만 보였어요. 엄마, 사막 투어도 예약했어요. 낙타도 타고 모래 언덕도 넘어보고 재밌을 거예요. 아이고, 엄마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는 시간이었어요. 의심 같은 건 조금도 들지 않았죠. 출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태준이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혹시 유원장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은행 금고 같은데 맡기셨어요? 갑자기 웬 유원장 얘기인가 싶었어요. 아니, 그냥 집에 있어. 왜? 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여행 다녀오시면 공증이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준이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더 오래 사셔야죠.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그래, 그러마. 그때는 그 말이 효심에서 나온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든 사이 태준이는 몰래 서랍을 열었어요. 유언장을 꺼내 읽어본 뒤 가지고 온 위조 서류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유산 전부를 자기 앞으로 돌린 거죠. 거기다 제 명의로 여행자 실종보험까지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자기 자신. 보험금은 5억이었습니다. 3억짜리 유산에 5억짜리 보험금. 합치면 8억. 아들의 마음속엔 효도 대신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출국 당일 아침이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오늘 두바이 간다. 엄마 정말 가세요? 오빠랑요? 응. 오빠가 효도 여행 보내준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제가 핸드폰 항상 켜둘게요. 알았어. 걱정 마. 오빠가 잘 챙겨준대. 지금 생각하면 지은이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준이와 수진이는 계속 웃고 떠들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여행 다녀오면 우리 가족 관계도 좀 나아지겠지. 태준이도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고 그런 기대를 품으면서요. 하지만 제가 탈 비행기 좌석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한 명이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에 불안해하며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죠. 사막 한가운데 두고 오면 되잖아. 어차피 혼자서는 못 나와. 그 승무원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병에 쪽지를 끼워 제게 건넸던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지? 하지만 그건 추억이 아니라 생존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귀가 먹먹해졌어요.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솜사탕처럼 펼쳐지고 하늘은 끝없이 파랗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귀 안 아프세요? 태준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신기하네,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구나. 처음이시니까 그러시죠. 편하게 쉬세요. 태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곧 수진이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좀 더 넓은 자리가 비어 있다면서요. 저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이 나왔어요. 닭고기랑 밥, 샐러드가 담긴 쟁반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비행기 음식이 신기했죠. 그때였어요. 승무원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엔 이수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손님, 물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물병을 건네며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길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급하고 떨리는 느낌이었죠. 손님, 이거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더니 금방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물병을 내려다 봤습니다. 라벨 아래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 주변을 둘러봤지만 태준이와 수진이는 뒷좌석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어요. 위험해지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고 길을 잃게 되면 현재 위치를 보내세요. 박현수 변호사.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었죠. 누가 이런 나쁜 장난을 치는 걸까? 하지만 곧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제 아들이 정말 저를? 아니야, 말도 안 돼. 태준이가 왜 그런 짓을 해? 효도 여행 보내주겠다고 한 건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와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죠.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실종 신고하고 나면 몇 달 걸릴 거야. 그동안 잘 연기해야 돼. 태준이 목소리. 근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사막 한가운데 두고 오면 되잖아. 어차피 혼자서는 못 나와. 그래도 사람이 죽는 건데. 죽는다고 확정할 순 없지. 누가 구해줄 수도 있고. 우린 그냥 실수로 엄마를 놓쳤다고 하면 돼. 사막 투어 중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가 어디론가 가셨다고. 근데 거기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는다잖아. 헤매다가 말끝을 흐리는 태준이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유언장은 확실하게 바꿔놨어? 당연하지. 도장도 찍었어. 완벽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쪽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제 아들이, 제 친아들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유언장. 그게 문제였구나. 유산을 딸한테 더 많이 준다고 쓴 게. 그게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엄마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누가 들을까봐.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죠.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박현수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정말 위험해지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자. 거울을 봤어요. 새하얗게 질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런 표정으론 나갈 수 없었어요. 태준이가 눈치챌 테니까. 찬물로 얼굴을 씻고 볼을 꼬집어 혈색을 돌렸습니다. 거울 속 저를 보며 다짐했어요. 정영자, 정신 차려.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살 수 있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자리로 돌아왔을 때 태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비행기 멀미가 좀 나네. 괜찮아. 그럼 좀 주무세요. 두바이까지 아직 멀었어요. 태준이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마치 효자처럼.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유언장을 다시 쓴다고 하면 어떨까? 태준이한테 더 많이 준다고 하면? 하지만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아들은 이미 유언장을 위조했고 보험까지 들었으니까. 지금 와서 유언장을 바꾼다고 해도 아들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 여행을 취소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 비행기 아닌데 어떻게 취소를 해요? 게다가 태준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계획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위험한 순간에 도망치는 것. 그리고 쪽지에 있던 변호사한테 연락하는 것. 할 수 있어. 반드시 해야 해. 몇 시간이 더 흘렀어요.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밤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니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호텔 픽업 차량이 대기하고 있대요. 태준이가 제 가방을 들고 앞장섰어요. 수진이는 제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두바이 멋지죠? 내일 사막 투어 가면 더 신기할 거예요. 사막 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일이면 제가 버려질 거라는 뜻이었으니까.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반짝이고 도로는 환하게 빛났어요.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혼자 버려질 예정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은 따로 썼습니다. 태준이 부부는 한 방을 쓰고 저는 옆방을 썼죠. 엄마,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요. 그래, 알았어.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지금 한국은 새벽일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빠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믿을까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 걱정 마. 몇 분 뒤 답장이 왔어요. 엄마 다행이다. 조심하세요.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해요. 지은이도 뭔가 불안한가 봐요. 제 딸은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1시간 뒤에 로비에서 만나요. 사막 투어 차량이 온대요. 알았어, 곧 내려갈게. 전화를 끊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밤새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영자, 정신 차려. 오늘 살아남아야 해. 찬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확인했습니다. 100%였죠. 준비됐어. 이제 가자. 로비에서 태준이 부부를 만났어요. 둘 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효도 여행 온 것처럼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럭저럭. 오늘 재밌을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사진도 찍고 낙타도 타고요. 사막 한가운데. 그 말이 제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니 큰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는 현지인이었고 한국말은 못했습니다. 태준이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태준이와 수진이는 중간 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모래 언덕이 펼쳐졌죠.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붉은색, 황금색으로 물든 사막.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만 저는 감탄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 사막 어딘가에 저를 버릴 거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래뿐이었죠. 태준이가 저를 부축해서 차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배경이 정말 멋지죠? 태양이 머리 위에서 불을 뿜고 있었어요.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 이쪽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아마 이게 제 마지막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기 좀 더 멋진 곳이 있대요. 가서 사진 찍어요. 어디? 저 언덕 넘어요. 기사 아저씨가 가르쳐 줬어요. 태준이가 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모래가 깊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죠. 엄마,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가요. 언덕을 넘어가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사방이 모래뿐이었습니다. 차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였죠. 여기가 딱 좋네요. 엄마, 여기서 혼자 서 계세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태준이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웃으세요. 찰칵. 사진을 찍는 소리. 그리고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물이 부족하네. 차에 놔두고 왔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응? 대답도 하기 전에 태준이는 뒤돌아서 언덕을 넘어갔어요. 수진이도 따라갔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죠. 안 와. 정말 안 돌아오는 거야.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간 거예요. 저는 언덕을 넘어 차가 있던 쪽으로 가보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모래에 빠져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했죠. 이렇게 헤매다가 진짜 죽겠구나. 40도가 넘는 기온.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저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박현수 변호사.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신호가 잡혔습니다. 약하지만 한 칸이었죠. 저장해둔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막 한가운데 버려졌어요. 그리고 위치 공유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전송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제발 제발 이 사람이 봐주기를. 핸드폰을 꼭 쥐고 기도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눈을 감으려는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래 언덕 너머로 검은색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구지? 설마. 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정영자 씨 맞으시죠? 한국말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네. 저는 박현수입니다. 제 동생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에요. 얘기 받고 바로 왔습니다. 남자가 물병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는 게 느껴졌죠.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았어요, 제가 살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박현수 변호사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차에 타시죠. 너무 더우니까요.
저는 그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랐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박현수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유 원장 이야기, 아들의 효도 여행 제안, 비행기 안에서 들은 대화, 그리고 사막에 버려진 일까지. 박현수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까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정영자 어르신이 무사하다는 걸 그쪽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박현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어요? 제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차는 사막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제 아들과의 싸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박현수 변호사는 저를 조용한 호텔로 데려갔어요. 제가 묵던 곳과는 다른 한적한 지역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막에서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죠. 박현수 변호사가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푹 쉬셔야 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내일요? 네. 아드님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이틀 뒤예요.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박현수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항공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아드님 부부는 모레 저녁 비행기로 귀국 예정이에요. 그 비행기에 저희도 타야 합니다. 저도요? 같은 비행기예요? 네. 하지만 그들은 정영자 어르신이 타신 걸 모를 거예요. 박현수 변호사가 가방에서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두바이 전통 의상이었어요. 이걸 입으시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얼굴도 가려지고 몸매도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검은 천으로 된 긴 옷이었어요. 아빠야라고 하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마주한다는 게. 박현수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정영자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잘 결심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사막 투어는 어땠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죠. 지은아,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오빠가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지은이는 역시 눈치가 빨랐어요. 지은아, 엄마 곧 들어갈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 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걱정돼요.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 곧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지은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오빠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태준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현수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조사했어요. 아드님이 어르신 명의로 가입한 보험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 이름으로 된 여행자 실종보험 가입 증서가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5억. 수익자는 태준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봐보세요. 또 다른 서류였어요.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쓴 유언장이 아니었어요. 위조된 유언장이었죠. 거기엔 유산 전부를 태준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하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국공증사무소에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죠. 아드님이 출국 전날 이 유언장을 공증받으려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 정식 공증은 안 됐더군요. 그럼 아직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 유언장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까지 받으려 하겠죠. 박현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비행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르신을 버렸다는 사실,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을 직접 입으로 말하게 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그들 옆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죠. 녹음은 제 스마트워치로 할 거예요. 박현수 변호사가 손목에 시계를 보여줬어요. 최신형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이걸로 녹음하면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예요. 이틀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귀국하는 날이 왔어요. 박현수 변호사가 호텔로 찾아와 검은 앞바야를 건넸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쓰시고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저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거의 다 가려졌고 몸 전체가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죠. 완벽해요. 이제 공항으로 갑시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태준이와 수진이가 보였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걸었습니다. 저기 멀리 계시는 게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박현수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따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박현수 변호사는 태준이 부부 옆자리로 저는 뒷좌석으로 배정받았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태준이 부부를 스쳐 지나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알아보지 마. 제발. 다행히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태준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앞자리가 태준이 부부였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현수 변호사는 통로 건너편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뜻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이 나왔어요. 박현수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태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 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두바이에서 일하다가 잠깐 귀국하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태준이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행 오셨어요? 박현수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 모시고 효도 여행 왔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태준이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수진이도 긴장한 듯 몸을 움직였죠. 어머니는 거기 남아 계세요. 좀 더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혼자요? 어르신이? 아, 현지 가이드분이 계세요. 걱정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효도 잘하시네요. 박현수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내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태준이한테 속삭였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신청해? 한국 도착하고 일주일 뒤에 실종 신고 넣을 거야. 그러면 수사 시작하고. 들키진 않겠지? 안 들켜. 어차피 증거 없어. 우린 엄마 모시고 사막 투어 갔다가 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하셔서 잠깐 차에 있었는데 안 돌아오신 거라고 하면 돼.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수진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막에서 혼자 어떻게 나와. 이미 늦었어. 그냥 우리 일이나 잘하자. 보험금 5억이랑 유산 3억. 8억이야, 8억. 그 돈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집도 살 수 있어. 유언장은 확실하게 바꿔놨지? 당연하지. 도장까지 찍었어. 완벽해. 박현수 변호사의 스마트워치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더 흘렀어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태준이 부부가 먼저 내리도록요. 그들이 공항 출구로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저도 내렸습니다. 박현수 변호사가 제 옆으로 왔어요. 다 녹음됐어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과 보험 서류, 위조된 유언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공항 경찰서로 갔어요. 박현수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체포된다는 게, 감옥에 간다는 게. 사흘 뒤 태준이와 수진이는 체포됐습니다. 아침 일찍 형사들이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해요. 태준이는 끝까지 부인했대요. 자기는 엄마를 죽이려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실수로 놓친 거라고. 하지만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 앞에선 변명할 수 없었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분 아드님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태준이에게 물었어요. 태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야.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엄마를 죽이려 했어.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갔잖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미쳤어요.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그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태준이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징역 5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태준이를 봤어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오빠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지. 오빠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엄마 속상하시죠? 속상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건 오빠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날 저녁 저는 새 유언장을 썼습니다. 딸 지은이에게 유산의 전부를 물려준다. 아들 태준이에게는 용서를 남긴다.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유언장을 다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엔 공증도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몇 달 뒤 박현수 변호사와 그의 동생 수민 씨를 다시 만났어요. 정영자 어르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 저희야말로 어르신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수민 씨가 밝게 웃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박현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여행 가시는 어르신들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 여행 안전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해요. 고령자 여행 안전 네트워크요? 네. 해외여행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비상연락망도 만들고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앱도 개발하려고 해요. 어르신께서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고령자 여행 안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여행 전 안전 교육도 하고 비상 연락망도 구축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분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편지 왔어요. 오빠가? 편지를 펼쳐봤어요. 태준이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일 뉘우치며 살고 있어요.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잠도 못 잘 때가 많아요. 출소하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펐지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그게 작은 위로가 됐어요. 엄마 답장 쓰실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지금도 가끔 사막의 뜨거운 햇살을 떠올려요. 그날의 모래바람, 그날의 공포.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배신은 가까이서 왔지만 구원 또한 가까이 있었다는 걸. 수민 씨가 건넨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박현수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만든 고령자 여행 안전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효도 여행이 또 다른 누군가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오늘도 저는 사무실로 향합니다.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는 어르신들을 만나러요. 그분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제가 겪은 일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